얼굴을 비울 때까지. 최윤 단편소설. 어찌 보면 특수하다고 할 수 있는 내 직업으로 인해서 나는 인생의 매 단계에서 예외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예외적이 된다는 뜻이다. 나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다. 초상화만을 그리지는 않지만 나의 생활원은 주로 내게 초상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작품 값에서 나오므로 사람들이 나를 초상화가라고 부른다고 해서 서운해할 이유는 없다. 언제부터인가 초상화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었고 최소한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은 그 사람과 자주 만나며 시간을 지내다 보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사람들과 조금은 특수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주 놓였다. 나는 어쩌다가 초상화에 집중하게 되었다. 내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입시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수강생으로 들어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당시에 우리 또래나 많아야 서너 살 위의 사람으로 딱하게도 여느 사람들처럼 정규적인 직업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흠이 있는 남자였다. 그는 한 초로의 남자 손에 이끌려 우리 미술학원의 문을 두드렸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초로의 남자는 젊은 남자의 아버지였다. 이미 나이 들어버린 한 젊은 남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술학원에 학생으로 오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 즈음에 그를 생각할 때면 어느새 귀에 고통이 감지되며 루시버를 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독특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남자였다. 간판을 달지는 않았지만 입시생들은 그곳을 말타 미술학원이라고 알고 찾아왔다. 친구는 대화법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방법으로 학생이 미술 쪽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미술관은 무관한 사적인 질문을 던져 아이들을 당황케 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주제를 준다. 그들이 애써 그린 그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상담을 거친 아이들에게 미술 개인 교습을 하는 학원이었고 친구는 이미 대학 재학 중에 이 학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물론 친구는 그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처지였다. 서영이라는 이름의 보족에 들어가는 미소가 예뻤던 그 친구는 여러 면으로 운이 좋은 친구처럼 보였다. 우선 재능도 있었고 모든 일에 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나에 비해서는 그랬다. 서영의 엄마는 한때는 사업에도 재능을 보여 패션 업계에서는 꽤 큰 손으로 통했던 디자이너였다고 친구는 말해주었다. 패션업계, 큰손, 런웨이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내게는 추상적이기만 했고 삶의 경험이 매우 협소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기에 나는 서영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곤 했다. 서영의 얘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치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만 쓰는 특수 사전의 단어들을 내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친구의 보조역이었다. 학생들 중 서영이 내게 맡기는 아이들을 나는 대생 기초부터 가르쳐야 했다. 서영이 가장 가르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혹은 서영이 아주 바쁠 때 그녀를 대신해서 서영이 맡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수입을 나누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 부분에서 서영은 매우 투명하면서도 정확했다. 임대료라도 나누어 내겠다는 나의 제안에 친구는 어차피 자기도 엄마 소유의 장소를 거저 빌려 쓰고 있으니 나 또한 거저 쓰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시원한 어조로 답해 그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건물이 위치한 그 동네는 당시 상업적으로 막 뜨기 시작했기에 친구가 조금 과하게 요구해도 나는 응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서영은 여러 면에서 매우 관대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배려해준 서영과 서영이 엄마에게 나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서영의 엄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서영과 아이들을 가르치던 2년의 기간을 대체로 매우 평화로웠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은 작은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끔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보듯이 밖에 지그재그로 설치된 꽤 가파른 쇠 층계를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3층에 있던 창문의 자리에 벽을 부수고 문을 내고 층계를 설치한 것은 서영의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서영은 그 층계에 말을 주제로 한 알록달록한 모티브로 색칠 장식을 했기에 누구나의 눈에 띄었다. 매우 이국적으로 들리던 학원의 이름 말타의 의미가 말 타듯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라는 뜻임을 알고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처음 오는 학원생들에게 전화로 길을 알려줄 때에는 늘 알록달록한 말 장식이 있는 층계집이라고 설명을 곁들였다. 지금은 외부 층계를 설치한 건물을 때때로 만나지만 당시로서는 신선하고 팬시한 매력을 풍기는 데다 어딘지 도발적인 멋이 있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어느 늦은 저녁 누군가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가 유난히 소란스럽게 울렸다. 그리고 예약도 없이 초로의 남자의 손을 잡고 온 한 젊은 남자가 3층의 유리문을 조그맣게 두드렸다. 입시철이 막 끝난 즈음이어서 나와 서영은 우리 나름으로 망중한을 즐기고 있던 참이었다. 우리는 각자 막 시작한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다. 졸업 동기들과 봄에 있을 단체전에 참가할 생각이었다. 여기가 말타군요. 우리가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나이 든 남자는 작업 테이블 앞에 놓인 의자를 당겨 젊은 남자를 앉히고 자신도 옆에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젊은 남자는 집중한 시선으로 실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어 시선을 한 번은 내게 또 한 번은 서영에게 번갈아 고정하고 무표정하게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둘 다 그의 태도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증상을 보았기에 서로 눈짓을 했다. 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아픈 채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우리는 저쪽 건너편 건물에 살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미술 배우는 것을 알고 왔어요. 건물 아래층에서 슈퍼합니다. 그래서 가게 들리는 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다 좋은 선생님이시라고. 겉으로만 본다면 젊은 남자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다. 서영과 나는 서로의 의견을 묻는 눈길을 교류했다. 서영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저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솔한 한 번의 고개짓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셈이다. 서영은 그러면 뭐 하는 뜻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남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를, 그것도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에 고무된 듯 했다.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이 오기 전 오후 시간에 남자는 1시간씩 와서 그림을 그렸다. 얼마 동안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가는가 싶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호수였다. 그는 말이 없고 온순해 보였으며 그림 솜씨도 나름대로 익히고 있었다. 서영은 처음에는 그를 힘들어했다. 그는 나쁜 남자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남자와 나만을 혼자 두고 싶지 않다면서 박호수가 올 때는 볼 일이 없어도 말타에 나와주었다. 그는 나무만을 그렸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를 나무 사진을 가져와 앞에 놓고 열심히 집중해서 그렸다. 왜 사진을 앞에 놓고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진 속의 나무와 조금도 닮지 않은 환상적인 한 그루의 나무가 일주일에 한 그루씩 그의 스케치북에 들어섰다. 내가 도와줄 일은 거의 없었다. 상점들이 한가한 고즈넉한 오후 집을 나와 말타에서 또래의 2 미술 선생님 앞에서 나무를 그리는 일에 박호수는 혼신을 쏟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행복해 보였다. 우리가 사소한 조언을 주면 그는 곧바로 그것을 자신의 그림에 반영했다. 그는 착한 데다 그림에 재질이 있는 학생이었다. 말이 없는 화가 지망생 박호수.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그를 이렇게 지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와 서영은 그가 처음 왔을 때 우리가 감지한 어딘가 이상한 징후 같은 것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 그는 위험한 남자였다. 그 자신에게 위험하기보다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에 의해 촉발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 봉착해 한번 말문을 열면 그의 목소리가 달라지며 말을 멈추지 않는 증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마치 랩이 유행하기도 전에 래퍼처럼 그는 목소리를 가늘고 날카롭게 해서 듣는 사람의 귀가 아프도록 고음과 고속으로 몸을 흔들면서 끊임없이 말을 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그린 나무들로 이루어진 깊은 숲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 보였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는 집안 식구를 비롯해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아마도 그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적나라한 얘기들을 쏟아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말타의 신뢰를 돌고 또 돌았다. 그가 다른 곳에서 나나 서영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말거나 나도 서영도 상관이 없었다.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 박호수가 아프다거나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왠지 모르지만 나도 서영도 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와는 달리 서영은 박호수의 이상 행동 앞에서 침착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철이 없었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의 한 표출로 이해할 용기도 성숙함도 없었기에 그저 예술의 한 형태로 봐주자고 작정했던 것 같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다르게 흉내내며 신뢰를
춤을 추듯 돌아다니는 박호수의 행동은 실제로 1인 다역을 해내는 1인극 연극 배우를 연상시켰다. 우리는 그에게 박폭포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서영은 박호수가 말의 폭포수에 빠져 실내를 춤추듯 돌 때 장난스럽게 그 뒤를 따라 뛰며 질문을 던졌다. 박폭포수 씨,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박호수의 뒤에서 그의 몸짓을 흉내내며 뛰었다. 그녀 또한 박호수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이야기나 빠른 속도로 배탈했다. 부조리극이 따로 없었다. 난 한 걸음 떨어져 웃지 않을 수 없는 둘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서영은 숨이 차는지 멈추어 서서 손을 내저었다. 아, 못하겠다. 폭포수씨, 잠깐 멈춰봐요. 저기서 그리고 있잖아요. 서영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스케치를 하고 있는 나를 본 박호수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평소의 그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부탁이나 한 듯 내 앞에 의자에 앉아 포즈를 취했다. 그는 온순하고도 호수처럼 고요하게 내가 그의 얼굴에 스케치를 멈출 때까지 포즈를 취해 주었다. 서너 번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박호수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를 향해 스케치북을 들고 앉으면 박호수는 그의 1인극을 멈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광증 같은 말 폭포수를 멈추고 온순하게 맞은편에 와 앉았다. 나의 착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이후 내가 그의 초상화를 완성하는 시간 동안 나는 박호수의 얼굴이 놀랄 만큼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주고 자신을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것이 그 얼굴에 나타난 평온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 박호수가 초상화가 그려지는 시간을 즐기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예정 시간보다 일찍 와 깊은 생각에 젖은 듯 길 위에서 서성거리며 말타의 층계를 오르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의 변화는 신기하게도 나와 서영에게 은연중에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정상적인 젊은 남자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적어도 말타에서 박호수는 더 이상 박폭포수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린 첫 초상화이자 박호수가 모델이 된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호수라는 제목을 단 그 작품은 준비 중이던 단체전에 나의 출품작이 되었다. 나와 서영은 박호수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관찰을 알려주고 아들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려면 그림을 배우라고 했다. 우리는 박호수의 아버지가 발작이라고 부르는 말의 폭포수가 집안 식구들에게 고통스러우리라는 것을 잘 알기에 한 조언이었다. 실제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날카로워져 1, 2분이 지나면 귀가 아파져 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시 후 아무도 사가지 않은 호수를 나는 박호수에게 선물로 주었다. 박호수의 아버지나 누나가 그림을 배웠는지 박호수가 이후 그림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했는지 나도 서영도 알 수 없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영 엄마의 건강 악화로 서영이 나서서 건물을 팔아야 했고 엄마의 고향인
제주도로 갈 계획이어서 말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따금 박호수에 대해 생각했다. 무엇이 그의 말 폭포수를 멈추게 했을까? 이리저리 질문을 던져보지만 딱 부러지는 답이 나올 리가 없었다. 그것은 전문가가 밝혀내야 할 영역에 속했다. 다만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 그 중에서도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떤 존재적 특성이 그림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설명할 길은 없다. 그걸 구태여 설명해 보라면 이런 식 아닐까. 어느 날 물방울이 한 방울씩 내 몸에 어딘가에 고이기 시작한다. 그 동안에 나와 초상화 주문자 사이에는 은밀한 무언가가 일어나며 그 방울방울은 한 움큼의 물로 고인다. 물이 어느 정도 고였다고 느낄 때 그림을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박호수와 함께 시작된 내 초상화의 원칙이다. 이런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나는 사진을 가져와 그것으로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수락한 적이 없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동원해 나는 꾸준히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림들은 덜어는 팔렸고 덜어는 아직도 여러 곳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다. 나는 초상화 외에도 여러 장르의 그림을 그려 팔았고 시간이 쌓이면서 갤러리들이 전시 제안을 꺼리지 않는 화가가 되었다. 나의 이름 뒤에는 자주 초상화 화가라는 꼬리표가 붙는데 나는 그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름아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지금까지 그린 초상화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었느냐고.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다. 내가 그리면서 만족스러운 기쁨을 맛본 작품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문자도 같은 기쁨을 맛보았을까?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얼굴과 그려지는 중인 얼굴 사이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 사실 첫 반응에서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 가지는 불화와 불만족, 부정과 결핍감 등 몇 개의 명사로 요약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정을 건너뛸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내게서 초상화를 배우겠다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생겼다. 나는 내가 겪은 당황스러운 사례들을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새해 지망생이 올 때 나는 그 옛날에 서영이 가르쳐준 나름의 방식을 기억해서 그들을 상담했다. 기준, 내게 그런 것이 있었겠는가? 서영에게도 그런 것은 없었음을 확신한다. 나는 서영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의 눈빛을 도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 그녀는 애인 있어요? 코 예쁘네. 수술했어요? 혹시 물건 훔쳐본 적 있어요? 같은 도발적인 질문을 했을 것 같다. 나는 서영처럼 할 수는 없다. 그 때문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지만 아주 소수만이 머물렀다. 나는 도시 외곽에서 찾은 낡은 농가를 고치고 다듬어 그곳을 일종의 작업실로 만들었다. 말타의 층계를 흉내내 보았다. 그곳에서 몇 명의 초상 화가가 탄생했다. 나는 오랜만에 서영에 대해 생각했다. 서영 특유의 거의 남성적인 필치와 저돌적인 색채로 제주의 산들을 선보인 두 번의 개인전을 끝으로
그녀가 작품 활동을 그만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서영의 화가적 재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서영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고 화가로서의 활동을 미련 없이 포기했다. 결혼과 함께 서영은 화가보다는 사업가로 제주도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어느 날 말타인 시간 속으로 되돌아갔다. 손에 잡히지 않기에 더욱 절실했던 그림에 대한 정처 없는 열기에 휩싸여 가난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괄호 안에 가두었던 그 시절로 헐렁한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나는 서울행을 감행했다. 그 언저리만 가면 당장 찾을 줄 알았는데 말타가 있던 동네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무도 우리 자신에 집중해 있던 때였기에 오롯이 말타가 올라앉아 있던 지금은 사라진 건물의 모양만 겨우 기억에 부유하고 있었다. 모든 거리가 비슷비슷하게 불분명했다. 1시간 남짓 골목을 돌다가 나는 겨우 박호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슈퍼의 자리라고 추정되는 모퉁이 건물 앞에 다다랐다. 무엇을 알아보기에는 우리의 기억의 자료가 부족했다. 명함의 주소가 도움이 되었다. 슈퍼가 있던 자리에는 놀랍게도 미술 학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로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실내 안쪽에 어느 미술 학원이 그렇듯이 말타가 그랬듯이 작업 테이블들이 여럿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에 하나에 등이 넓적하고 살이 붙은 남자가 거리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내 나이 정도로 보이는 옆 얼굴이 단아한 한 여자가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고요히 과일을 깎고 있었다. 아직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지 않는 한가한 낮 시간이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실내의 벽을 훑어보았지만 나무를 그린 어떤 그림도 걸려있지 않았다. 아마도 그 학원을 거쳐갔을 무수한 아이들의 서툰 그림들이 이름표를 달고 벽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찾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등을 보이고 있는 남자와 그 옆에서 과일을 깎는 여인이 만들어내는 정물화 같은 시간을 방해할 권리는 내게는 결단코 없었다. 벽에 걸린 그림을 그린 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나 또한 아주 어릴 때부터 왜 그토록 절실하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 무엇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그리는 그 시간에 그토록 넋을 잃고 몰두했던 걸까? 오랫동안 나는 내가 중독처럼 빠져들었던 그 농밀한 시간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 바로 그때만 완벽하게 내가 나를 잇는 자유로운 부재의 경험, 마치 액체로 된 한 존재가 그리는 대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완전히 비어지는 그 황홀한 느낌. 나는 그것을 처음으로 박호수를 그리면서 어렴풋이 맛보았던 것 같다. 박호수가 나무를 그리면서 스스로 나무가 되면서 그의 말 폭포수에서 벗어났듯이. 그래서 나는 발 뒤꿈치를 돌려 그 거리에서 멀어졌다.